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증시였고요. 올해 증시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폐장일이고요. 29일은 휴장이고, 주말 쉬고 이제 1월 1일도 월요일이죠. 그래서 휴장이고요. 1월 2일에 오전 10시에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장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어, 항상 연말 좀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1.6% 이렇게 올라가면서 2600 중반까지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외국인 투자자 7천억, 기관 투자자 6600억을 매수하면서 좀 대부분 증시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750억 매수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많이 매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기분 좋게 양봉을 길게 세워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던 흐름이 지금도 한 번 더 이어졌고요. 지금 저점으로부터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250선에서 거의 2650선까지 400포인트 가까이가 올라갔고요. 이전에 이 코스피가 차곡차곡 올라오던 그 고점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뭐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골고루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우량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당 기준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는 6,600억 매수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는 7천억 매수를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 사실상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아주 많은 수량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7,800억 매수하면서 자, 마지막까지 매수를 끌어올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요. 초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나 좀 이제 불확실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이렇게까지 양 투자자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걸 보면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0.8% 올랐고요. 일봉으로는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꼬리를 제외하고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121선 돌파했고 이제 새해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이제 이 2차 전지 위주로의 그런 급등 이후에 좀 이제 시장이 깔아앉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금리가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2차 전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완벽한 이제 고점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 자체가 좀 골고루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특정 테마 위주로의 급등이었다면 지금은 골고루 올라가주는 진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들이 다 같이 좀 좋은 움직임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외 증시는 뭐 다우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뭐 나스닥은 15,000포인트 돌파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37,000 중반을 넘어섰고요.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니케이는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율은 반대로 떨어졌고요. 8원 정도 떨어져서 1287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꾸역꾸역 이제 버티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눌러지면서 환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눌리면서 진행되던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래로 눌러지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2024년에는 환율이 이제 약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큰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니 여전히 높은 금리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같이 잡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부추길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보급해 줄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또 이런 안전자산인 달러도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그 이 환율이 서서히 이제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추세는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는 환율은 떨어질 거고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2년이 이전의 2년보다 180도 달라진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2024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약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WTIU 73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도 2.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산유국이 계속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유가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자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정감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하루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추이만 보면 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접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환율은 지금 더 떨어졌고요. 1285원으로 계속 눌러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도 3.8% 수준인데요. 점점 눌러지면서 3.8%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어제 한번 뚝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췄고요. 점점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유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이 되면 국채에 대한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고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변수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내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연하게 반등하는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올 한해 고생하셨고 이제 마지막 증시 리뷰하였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60원 상승해서 1.6% 상승했고요. 15,9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갔고요. 사실 코스피가 1.6%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좀 올라가주면 뭐 2, 3%는 좀 올라가줬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새해에는 16,000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크게 15,900원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반등을 이어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고요. 평소와 동일했고 새해에는 좀 거래가 터지면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230만 주로 1거래가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은 계속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늘어나기 위한 명분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였는데요.
그 기본 계획이 마지막 장까지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쉬는 날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월 초에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이제 그런 계획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꼭 원자력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된 에너지 증가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이 많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플랜트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제 원자력만 투자하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원자력 섹터가 더 성격이 강한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한전 KPS라든지 이런 쪽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이제 배당금도 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900원으로 멈춰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붙었으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계속 갇혀있는 모습으로 거래량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21선 찍고 121선을 목전에 두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 음운구름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꺼운 음운구름을 벗어난 상황이고요. 급락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구름이기 때문에 이제 갭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꽤나 많이 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텄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121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 타고 좀 위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강조드릴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12월 월봉도 뭐 두 달 정도 상승해서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이런 큰 이 급등세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월봉에 대한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수렴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거래량 증가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54만 주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20만 주 매수했지만 마지막에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러나 뭐 14,000주 정도밖에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55만 주 매수 정도 되었는데 후반에 어떻게 되었을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금 장중에는 계속 매수를 이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44만 주로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고요. 보험 투시는 뭐 큰 움직임 없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마지막에는 27,000주 뭐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상 뭐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최근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 투자자는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 없어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뭐 12월 21일 이때 잠깐 팔아버리고 그 뒤로는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한번 탄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탄력이 언제 또 이제 어떤 명분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투신 투자자가 좀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는 776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21만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월 1일자로 980만 주 수준에서 12월 26일자로 770만 주까지 하루에 한 10만 주 정도씩 많으면 2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일 줄어가지고 한 200만 주 가까이가 이번 달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공매도 잔고를 계속 줄이면서 진행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드라마틱하게 뭐 수백만 주씩 팍팍 줄진 않고 있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체 공매도 수량이 적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수급을 늘리면서 공매도를 꾸준히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770만 주라는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매도 수급이 지금 이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최적의 타이밍은 이 공매도가 다 상환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대로 이 추세대로 꾸준히 이제 수급을 채우면서 공매도를 상환한다면 1월 한 말까지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공매도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한번 이제 그런 명분과 함께 좀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때가 내년 초가 될지 또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일러서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 이제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또 이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89만 주 체결이 되었고 11만 주 상환이 되어서 체결량이 78만 주 정도 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차 잔고는 2,59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차 잔고는 최근에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대차를 활용한 그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연말에 좀 주로 보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상하진 않고요. 연초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대차 잔고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에 대한 움직임, 이 정도로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래원은 전날 모간서울, 골드만삭스, JP모간 익숙한 증권사들이 또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집계를 해보면 계속 뭐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를 줄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수가 강했고요. 최근에 신한증권에 대한 매수가 별로 없었는데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가 붙어주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공매도 상환이 또 오늘 이루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 신한투자증권 창구로 좀 많이 공매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차까지 확인했고요.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전일은 뭐 14,000주 그대로고 추정이 54만 6천 주에서 오늘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량 매수가 진행되면서 보유율이 14.6%까지 올라왔고요. 우리가 이제 13%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14%를 처음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분이 상승하면서 올해 거의 최대 이 보유율로 장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고요. 공매도가 계속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남은 물량이 지금 77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전의 패턴대로면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마진이 아직도 한 300만 주, 400만 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분이 15%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런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왜 이렇게 집중해서 매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대차라든지 뭐 공매도를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하는지 일단 이런 것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차트를 보면 뭐 제가 최근에는 좀 이제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기술적인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이 차트 줄 세우기가 사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옆으로 거래량을 죽인 채로 줄 세우기를 하면 한번 이제 힘을 받았을 때 좀 뻥 뚫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새해 초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한번 받고 이제 121선까지 뚫고 올해는 이제 코스피보다 조금 힘을 못 쓰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만 원 돌파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3만 원 이상까지 좀 치고 나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인 전력 수요가 윤곽이 잡히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이 점점 이제 고도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시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솔루션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단순히 뭐 기자재 공급, 뭐 그런 터빈 공급,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너도 나도 참여를 해서 지금 해상풍력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꿰차고 있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도 가능하지만 그 관련 나머지 이 프로젝트들 LNG도 가능하고 수소도 가능하고 원자력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안했던 그런 재무까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재무에 대한 분석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서 사실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업 보고서는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연말 마무리하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제가 3분기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재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 주에 혹은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줄 세우기 뒤에 좋은 움직임이 나오려면 분명히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12월 말에 윤곽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남은 이틀, 3일 정도 나오지 않는다면 주말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1월 초,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요때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그 명분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혹은 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추가 진행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최종 입찰 발표가 3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뭐談판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도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어떻게 볼 수는 있지만, 그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좀 이렇게 그 명분으로 주가를 계속 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코스피가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드니까 이 대규모 그런 매수세와 함께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그동안 주가를 눌러오던 이 안개들이 하나씩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올라갈 건데요. 그 시기를 내년 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라고 하면 이제 1월 달에 국한되기 때문에 1분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것보다 우리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는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런 소식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소식이 있구나, 이런 소식이 있구나라고 보고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거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리가 있으면 다른 기업을 분석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기술력이 좋아야만 이 기업이 성장할 수는 없고요. 기술력이 좋은 데다가 시장까지 받쳐줘야지 좀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박자가 잘 맞아야 좀 올라가는데요. 그 시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반도체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공업 특성상 좀 반영이 느린 것 같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거기 따라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기술진흥원
에서 글로벌 원전 산업 동향 및 국내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글로벌 원전 산업 보건 기조에 맞춘 대응책이 시급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력을 강조를 했다라고 해서 원자력만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다. 원자력만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에너지의 한 일환으로서 이 원자력이 확실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원자력 발전량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고요. 프랑스, 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벨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미국,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란까지 총 몇 개국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에다 15니까 31죠. 그래서 31개국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원전을 깔아놨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도 다수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전쟁 중이라서 발전량 데이터 미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추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의 32개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비중이 이제 30% 이상으로 뭐 불가리아,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슬로바키아 뭐 요 정도로 상위권에 위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UAE 같은 경우도 지금 12.3%지만 이제 4호기가 상업 운전을 하게 되면 비중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6.1%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많이 줄였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원전 8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업 운전 준비를 위한 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전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200국가인데 뭐 30개의 국가밖에 사용하지 않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OECD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웬만한 이제 전력 사용량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0.4%인데 167.5 테라와트시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82 테라와트시가 62.6%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두 배를 하면 60.8%가 325 테라와트시입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많은 이 전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량을.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선진국보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발전량이 높은 이유가 뭐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전력 수요가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당 사용하는 전력 수요 이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첨단 산업 단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SMR을 포함해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나씩 점점 이제 노후화되거나 수명을 다해서 하나씩 이제 없앨 거기 때문에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새로 투입이 되는 신규 원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중을 34%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34% 되는 거를 50% 이상 늘리자. 요거는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발이 심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으로도 이미 앞으로 장기간 4기에서 6기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그 계획이 아마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런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들이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이미 소형 모듈 원전을 상업 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후발주자로 사실상 좀 뒤처진 느낌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완전히 이제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원자로 제작 능력도 있고 설계 능력도 있고 그 플랜트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GS에너지, DLENC,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해서 또 미국의 그런 SMR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우리 국산 원자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 같고요. 이제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 원전, 스마트 SMR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이 이제 저렇게 국내 SMR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원자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하나당 지금 이제 1400메가와트급 두 개 짓는데 신한울 2.9조 주기기 계약했고, 그 다음에 1.1조 해가지고 총 4조 가까이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기 때문에 1400메가와트급 한 개당 거의 2조 가까이를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뭐 4기 정도만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 장기적으로 8조 가까이의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하는 작업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라든지 그런 것들 교체 제작품을 또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비용이 수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 뭐 UAE 5, 6호기, 사우디 원전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터져주면 또 추가적인 이 수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어서 SMR 기업들과 이번에 뭐 아이다 호주가 자초되긴 했지만 내년부터 다시 그 루마니아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 검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상업 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SMR은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SMR을 통해서 한 프로젝트당 뉴스케일 파워 했을 때 7천억 가까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 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SMR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SMR이 자주 제작이 되고 건설이 되면 그 수주하는 이 모듈은 상당히 이 대형 원전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현실화가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증권 업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속 이제 유입이 될 겁니다. 물량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원자력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고요. 네, 해상풍력까지도 가면 더 이제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값싼 중국 이 부품의 이 가격이 밀려가지고 좀 이제 아쉽게 되긴 했지만 그게 어차피 전체 프로젝트를 보았을 때 값싼 게 지금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해상풍력에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프로젝트는 좀 허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풍력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제 말씀드린 가스터빈 LNG 시장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 큰 공사건들이 또 아직 터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신규 양수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한수원과 중부발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양수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댐을 만들고 그 댐 앞에 수력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가 단순히 그냥 원자력만 살리기 위해서 원자력만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LNG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양수 발전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에너지를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양수 발전이 이번에 이제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양수 발전소를 준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합천, 구례, 봉화, 영양, 곡성, 금산 이렇게 해서 예비 사업자로 다 선정이 되었고요. 2035년부터 준공을 한다라고 하니 이 발전소에 대한 납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곧 또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소는 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완공까지 한 4, 5년 정도로 잡으면 2035년 준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2000년대 후반때 뭐 27년, 28년에는 그렇게 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입찰이 뭐 26년, 25년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뭐 바로 앞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만 일단 1.75기가와트 정도에서 지금 선정이 됐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온갖 플랜트를 다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죠. ESS 시장이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 이외에 이렇게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을 보면 원자력 발전도 있고 복합 화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양수 발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양수 발전이 있죠. 양수 발전에 대한 수력 터빈, 발전기 부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펌프 터빈, 발전기, 계측 설비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릉 수력 발전소 주기기를 공급한 이래 무주, 삼양진, 산청, 양양, 예천 등 국내 모든 수력 양수 발전소 현대화 사업 및 신규 건설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양수 발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기술의 역량은 저렇게 터빈 관련한 그런 기자재 납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터빈 관련한 기술이 풍력도 들어가고 원자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들어가고 화력 발전도 들어가고 LNG도 들어가고 수소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다 공통된 분야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사업 이 운영까지 해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인정을 받으면 이제 주가가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 증거로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위안을 삼고 있긴 한데요. 분명히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좀 다른 움직임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여기까지 분석을 끝내고요. 올해 저 방송을 시청하고 힘든 장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에는 좀 더 나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고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진행될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나온 이 힘든 날들은 좀 이제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1월에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이제 연휴 동안 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또 리뷰를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